수강궁의 깊은 방 안, 학질에 시달리던 왕대비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젊은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침상 반대편에 앉은 상황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그가 사랑했으나 또한 깊은 상처를 주었던 여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왕대비는 마지막 힘을 모아 두 남자의 손을 잡습니다. 나라를 위해, 서로 화목하게. 그녀의 마지막 말은 태종과 세종 사이에 남겨진 유일한 끈이 되었습니다. 고려말 개성의 풍경은 화려했습니다. 특히 권문세족의 저택들이 즐비한 곳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흥민씨 가문의 저택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1365년 공민왕 14년 그 저택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흥부원군 민재와 사망국대 부인 송씨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씨,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되어 원경왕후라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민씨가 태어난 여흥민씨 가문은 고려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재상지종으로 분류된 15개 가문 중 하나로 권문세족을 대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민재는 성균관에서 사성을 지내며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훗날 조선의 태종이 될 이방원도 있었습니다. 민 씨는 귀족 가문의 딸답게 우아하고 고상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격은 단순히 유약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결단력 있는 성품을 보였으며 집안의 정치적 대화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가문의 위상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걸맞는 자존심과 교양을 갖추었습니다. 1382년 우왕 8년 민씨가 18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자신의 제자였던 16세의 이방원을 사윗감으로 점찍었습니다. 이방원은 진사시를 거의 수석으로 통과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전주 이씨는 일개 변방 무사 집안이었지만 이성계를 중심으로 신흥무인 가문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혼례식은 개성의 민씨 가문 저택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권문세족의 영예와 신흥무인 가문의 자제 사이의 혼인은 당시 정치적으로도 주목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민 씨는 청색원삼에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인 후 민 씨는 친정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은 처가살이를 하며 장인 민재에게 학문을 배우는 한편 과거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민 씨는 남편을 공경하면서도 가문의 지위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이듬해인 1383년 우왕 9년 기쁜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이방원이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고 두 사람 사이에 첫 아이인 정순공주가 태어났습니다. 민 씨는 모성의 기쁨을 만끽하면서도 남편의 출세를 위해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민 씨에게 자라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민 씨는 여러 남매를 낳았지만 딸들만 살아남고 아들들은 모두 요절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높은 영아 사망률 속에서 자식을 잃는 고통은 민 씨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의연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남은 자식들을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 고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우왕과 창왕이 짧은 기간 동안 왕위를 거쳐갔고 권력은 점차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무인 세력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는 전쟁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이러한 정세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남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민 씨가 남편 이방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단순한 아내의 도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해안을 가지고 있었고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권문세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흥 무인 세력의 부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남편 이방원이 서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와 가문의 영향력을 활용했습니다. 민 씨의 친정 가문은 이방원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들인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애는 이방원의 충실한 신복이 되어 그를 보필했습니다. 이는 후일 조선 건국과 왕자의 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면서 고려의 정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성계 일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이방원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민 씨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편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를 넘어 정치적 조언자로서 이방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적 혼란기였던 이 시기 민 씨는 가정에서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정치적 전장에서 싸울 때 그녀는 집안의 평화를 지키고 자녀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항상 남편의 정치적 행보와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과 남편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양측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롭게 조정했습니다. 이 시기 민 씨의 지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편 이방원이 이성계의 신임을 얻으며 성장하자 그녀 역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는 자상한 어머니였지만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조언자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이중적 면모는 후일 조선의 왕비가 되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민 씨는 권문세족 출신으로서의 교양과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성견지명은 남편 이방원이 정치적 격변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392년 7월 개성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이미 왕위에서 물러나 있었고 이성계는 백관의 추대를 받아 새로운 왕조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건국이었습니다. 민 씨는 남편 이방원이 정한군으로 봉해지자 정령옹주에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령옹주 민 씨는 새로운 왕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태조 이성계를 둘러싼 권력 구도는 복잡했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 대부들은 강력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반면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사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 일파는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했고 이는 곧 왕자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령옹주 민 씨는 남편 이방원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였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담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온화한 왕족의 며느리였지만 내면에는 강인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도전 등이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하자 민 씨는 오히려 집 으슥한 곳에 무기를 숨겨놓았습니다. 그녀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1398년 8월 왕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도전 일파가 왕자들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태조의 계비 강씨가 낳은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이방원을 비롯한 태조의 친아들들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민 씨의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이방원과 왕자들이 궁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간 상태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자 민 씨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급작스러운 병세는 이방원으로 하여금 궁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는 그를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낸 결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를 빌미로 즉시 행동에 나섰고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이 발발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도전과 세자방석을 비롯한 반대 세력이 제거되었고 태조의 다른 아들인 방과가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씨의 남동생들인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방원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방원의 신복이 되어 그의 권력 기반을 든든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태조는 아들 이방원의 과격한 행동에 실망했고 결국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양위했습니다. 방과는 정종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민씨는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400년 1월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방원은 태조의 넷째 아들 이방강과 다섯째 아들 이방신이 모반을 꾀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서 반대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씨는 또다시 그의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2차 왕자의 난 당시 민씨는 사가에서 돌보던 말이 홀로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 걱정되어 본인이 직접 창을 든 채 말을 타고 나가려 했다고 합니다. 시녀들이 한사코 말려 저지했지만 이는 그녀의 담대한 성격과 남편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제2차 왕자의 난 이후 정종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왕위를 동생 이방원에게 양위했습니다. 1400년 11월 이방원은 마침내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으로 즉위했고 민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의 제일 높은 여성이 되었지만 그 자리는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태종 시기에 접어들면서 민씨는 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1394년에 양녕대군, 1396년에 효령대군, 1397년에 충녕대군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씨가 30대에 접어들면서 낳은 아들들로 이전에 잃었던 아들들과는 달리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특히 장남 양녕대군은 민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수많은 시련 끝에 얻은 첫 번째 살아남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민씨는 완벽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세 아들이 모두 왕족의 품위를 갖추고 학문을 익히도록 세심하게 교육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아들인 충녕대군은 민씨가 직접 양육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며 후일 세종이 되어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하지만 민씨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되면서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 같았지만 실상은 인생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태종과 민씨 사이에는 점차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태종의 외척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척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그의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문제는 민씨의 가문인 여흥민씨가 바로 그 외척에 해당했다는 점입니다. 민씨의 남동생들은 정계와 군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무구와 민무질은 세자였던 양녕대군과도 친밀했습니다. 태종은 이들이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고 향후 양녕대군이 왕위에 오르면 외척으로서 권세를 휘두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은 민씨 가문에 큰 시련을 안겨주게 됩니다. 한편 민씨는 이 시기에 왕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궁중 의례를 주관하고 왕가의 어머니로서 위엄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민생과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선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조선 초기 왕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민씨는 또한 문화적 소양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시와 서예에 능했으며 궁중 여성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문화적 영향력은 훗날 아들 세종의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세종이 여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태종의 강력한 왕권 정책 앞에서 민 씨의 영향력은 점차 제한되어 갔습니다. 특히 그녀의 가문이 정치적으로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민 씨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인 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큰 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민 씨는 또한 3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1404년에 정성공주, 1405년에 성령대군, 1412년에는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왕녀를 출산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40세를 넘긴 나이에도 태종과의 사이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부관계가 복잡했음을 시사합니다. 민 씨의 정치적 지혜와 담대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충성심은 조선 건국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공헌은 곧 큰 시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태종의 외척 견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민 씨와 그녀의 가문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1401년 태종의 즉위와 함께 민 씨는 정식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고생 끝에 얻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종의 통치 철학은 강력한 왕권 확립에 있었고, 이는 외척을 포함한 모든 권력 집단의 견제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민 씨의 가문은 그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1402년 봄 경복궁의 별궁에서는 조용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성균 악정 권홍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민 씨는 남편이 권 씨를 후궁으로 들이려 하자 임금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민 씨의 눈물은 쉬이 그치지 않았고 그녀는 음식도 거부했습니다. 태종은 마지못해 가래색을 파하도록 명했고 환관과 시녀 몇 명만으로 권 씨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태종과 민 씨의 첫 번째 심각한 갈등이었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민 씨의 항변에는 나름의 타당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태종에게 충분한 자녀를 낳았으며 특히 아들만 해도 셋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태종이 후궁을 들이는 것은 그녀에게 심각한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종과 민 씨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태종은 민 씨를 모시던 상궁들과 나인들을 모두 궁 밖으로 내치고 그녀를 중궁전에 유폐시켰습니다. 심지어 폐비를 고려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만류와 상황인 정종의 충고로 인해 이 생각을 접었습니다. 정종은 동생 태종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다시 장가들려고 하시오? 내 비록 아들이 없어도 소시의 정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은 아들이 많으니 말해 무엇하겠소? 태종의 외척 견제 정책은 곧 민씨 가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409년 태종은 민씨의 남동생 민무구와 민무지를 유배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계와 군부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자인 양녕대군과 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411년 9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종은 마침내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민 씨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 시기 태종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사람의 대륜인데 지금 정비가 민무구 등의 일 때문에 속으로 불평을 품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했다. 지난날에 내가 창병이 몹시 크게 났을 때 민무구 등이 가만히 여시와 결탁하여 병세를 엿보고 드디어 이무와 더불어 불괴를 음모했으니 이것이 실로 민 씨의 죄였다. 정비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분한을 품으니
내가 패출하여서 후세를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 민 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곧이어 그녀의 다른 남동생들인 민무휼과 민무회마저 유배를 보낸 뒤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로써 민 씨의 남동생 4명이 모두 태종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흥 민 씨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민 씨의 부모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자식들이 귀양을 가고 집안이 쇠락해가는 와중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송 씨는 더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4아들이 모두 사위의 손에 죽는 것을 목격했고 딸인 민 씨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민 씨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왕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궁중 의례를 주관하고 왕자와 공주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특히 세 아들인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415년 민 씨는 또 다른 큰 슬픔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딸인 경안공주가 세상을 떠났고 이어서 경안공주의 남편까지 죽어 손자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민 씨는 손자들을 직접 돌보며 모성애를 발휘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더욱 불교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1418년 봄 경복궁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남인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하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원경왕 후 민 씨에게 또 다른 큰 충격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민 씨가 30대에 접어들어 낳은 첫 아들로 그녀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자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준 존재였고 왕위를 이을 세자로서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양녕대군의 자질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사냥과 놀이를 즐기며 학문에 소홀했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세자 교체 소식을 들은 민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태종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비록 양녕이 허물이 있더라도 그는 장자입니다. 어찌 장자 상속의 원칙을 어기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양녕의 아들인 원손을 후계자로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태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왕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 인물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라 확신했습니다. 충녕대군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났고 성품이 온화하며 정치적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민 씨가 직접 교육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양녕대군의 세자 폐위는 민 씨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양녕대군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후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깊이 걱정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볼 때 폐세자가 된 왕자의 운명은 대개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양녕대군의 목숨만큼은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 씨의 눈물 어린 호소에 태종은 양녕대군을 멀리 내치려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결국 양녕대군은 경기도 광주목으로 보내져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그의 앞날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지 2달 후 태종은 왕위를 세자에게 양위하고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1418년 8월 충녕대군은 조선의 제4대 왕 세종으로 즉위했고 민 씨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국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직접 양육한 아들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된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세종의 즉위식에서 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즉위를 기뻐하는 마음, 장남 양녕대군에 대한 미안함과 염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시련을 이겨낸 감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종은 즉위 후 첫 번째 조치로
어머니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세종은 즉위 직후 어머니 민 씨에게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양령의 목숨만은 부디 보전해 주기 바랍니다. 세종은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형님을 보호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세종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즉위 후 양녕대군을 계속해서 존중했고 적절한 예우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이는 민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 사이에 불화가 없기를 간절히 바랐고 세종의 현명한 처신으로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418년 말 또 다른 불행이 민 씨를 찾아왔습니다. 다섯째 아들인 성령대군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성령대군은 1405년에 태어나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비보를 들은 태종과 민 씨는 크게 상심하여 고기 반찬을 끊으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성령대군의 죽음은 민 씨에게 또 하나의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린 시절 여러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었고 딸 경안공주마저 떠나보낸 상태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이은 불행은 그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419년 초 민 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질 말라리아에 걸려 수개월간 고통받았습니다. 세종은 어머니의 병세를 걱정하여 밤낮으로 병상을 지켰고 전국의 명의들을 불러 치료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태종 역시 상황의 위치에서 전 왕비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1420년 7월 창덕궁 수강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원경왕 후 민 씨가 56세의 나이로 학질로 인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임종 자리에는 아들 세종과 남편 태종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 씨는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서로 화목하게 지내거라. 민 씨의 죽음은 세종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했고 그녀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어머니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도록 명하고 직접 상복을 입고 예를 다했습니다. 태종은 절차를 간소화하자며 주상인 세종에게 상복을 12일만 입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를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일은 상황의 뜻을 따르겠지만 어머니를 위한 예는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다. 세종은 어머니가 헐릉에 안장될 때까지 계속해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민 씨의 시신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헐릉에 안장되었습니다. 세종은 어머니의 능이 외로워 보인다며 근처에 능을 수호할 사찰을 지으려 했습니다. 이는 불교를 억압했던 태종의 정책에 대한 은근한 반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이 격렬하게 반대하여 결국 사찰 건립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민 씨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종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인문학적 소양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와 같은 세종의 혁신적인 업적 뒤에는 어머니 민 씨의 교육과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받습니다. 2년 후인 1422년 태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경왕 후 민 씨와 함께 헐릉에 쌍릉 형태로 묻혔습니다. 이는 세종의 효심이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조선 왕릉 중 쌍릉 형태의 봉분 중에서 병풍석과 난간석이 붙어 있는 능은 헐릉이 유일한데 이것은 이승에서 애증의 관계였던 부모가 저승에서는 화해하여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란 세종의 바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원경왕 후 민 씨의 삶은 조선 초기 왕실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녀는 고려 말 권문 세족의 딸로 태어나 조선의 왕비가 되었고 마침내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된 세종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민 씨의 비극은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소원왕후 심씨의 아버지인 시몬 역시 태종의 외척 숙청 리스트에 올라 며느리의 친정마저 몰락했습니다. 이는 민씨 자신이 겪었던 비극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민씨의 둘째 손자인 세조에 의해 골육상쟁의 피바람이 훨씬 최악의 상태로 재현되었습니다. 민씨의 증손자인 단종이 세조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많은 충신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민씨가 그토록 경계했던 권력투쟁의 비극적 재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경왕후 민씨의 유산은 조선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건국과 초기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세종과 같은 위대한 군주를 양성한 공로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역경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의 생애는 왕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 갈등과 비극을 보여주며 권력의 이면에 존재하는 슬픔과 고통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